2026년 3월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규모 12조 원, 필리핀 건국 이후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파트너였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2시간의 벼랑 끝 협상 끝에 선택된 나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계약 금액도 그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필리핀 차관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수출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 전 6.25 전쟁의 총탄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총탄이 어떻게 원자력 기술이 되어 돌아왔는지, 한 필리핀 군인의 선택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차관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반드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 산토스입니다. 현재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로 공직 생활 31년째입니다. 마닐라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에너지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94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부처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에너지가 곧 국가의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을 단 한 번도 선택지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것이 제 30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 22살의 나이로 한반도로 건너간 필리핀 제10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신 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밤 딱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파엘,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밥도, 옷도. 그런데 눈빛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그 눈빛이 나를 끝까지 싸우게 했다.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50이 넘어서야, 그것도 서울에서 겨우 이해했습니다. 그 인연이 두 나라를 바꿨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아니라 멈춰선 보통 사람이 만듭니다. 그 이해의 순간이 찾아오기까지 저는 먼저 완전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내민 조건서였고 하나는 프랑스가 보내온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두 장 모두 필리핀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문서였습니다. 필리핀의 전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빈민가는 하루에 6시간씩 정전이 됩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트는 열대의 밤, 아이들은 촛불 앞에서 숙제를 합니다. 어른들은 상한 음식을 버리면서 한숨을 쉽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바꾸겠다고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빈민가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크고 오래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서방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이 두 이름은 제 30년 공직 생활의 북극성이었습니다. 기술력, 안전성, 신뢰도,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70% 이상이 이 두 회사의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제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고 안전이었으며 정답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했고 저는 그 구조 안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탄 원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6년 필리핀은 완공 직전의 원전을 스스로 봉인했습니다. 마르코스 독재 정권의 부패와 체르노빌 사고의 공포가 겹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23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단 하루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은 원전. 그 트라우마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필리핀 사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원전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원전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의 관리자로 그 안에서 승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원전이 유일한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필리핀의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까지 맞추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원전 없이는 필리핀의 미래가 없다. 그 확신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꺼내드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제 시야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K-팝이 유행하는 나라,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전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제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사실조차 그때의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시 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협상이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내부에서 한국을 원전 파트너로 언급하면 노골적인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아시아 로컬 업체한테 원전을 맡겼습니까? 한 선임국장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실소가 흘렀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방 기술만이 어울리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에드가르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탄 원전 재가동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파트너를 2025년 안에 확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 두 곳과의 협상 채널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절차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6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파트너들이 사실은 필리핀을 단 한 번도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고객이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고객.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30년의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 8월 웨스팅하우스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30층짜리 유리 빌딩, 샹들리에가 걸린 로비, 고급 가죽 소파. 저는 그 풍경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필리핀의 미래를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그 로비에서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부사장이 악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조건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달러.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의 2배였습니다. 납기는 2037년, 지금으로부터 12년 뒤였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은 없었습니다.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는 전량 웨스팅하우스 독점이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필리핀이 주체가 되는 조항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차갑고 빈틈없는 숫자들만. 조건 조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사장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표준 계약입니다.
필리핀 시장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조건이에요. 특별히 설계된 조건.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씹었습니다. 필리핀이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파트너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포로였던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통보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EDF와의 협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담당 임원과는 마닐라에서 3차례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늘 필리핀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 계약 직전 EDF 본사에서 조건 변경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업비가 기존 합의보다 40% 인상됐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비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10년 파트너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봤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닐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을 믿어온 파트너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다는 것. 전략적 파트너라는 말이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 배신감이었습니다.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박히는 배신감. 옆자리 에드가르도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은 혼자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마닐라에 착륙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통령 긴급 보고가 열렸습니다. 마닐라에 돌아온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너지부, 외교부, 기획부 장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와 파리에서 받아온 조건서를 펼치자 회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산토스 차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72시간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입니다. 반드시 답을 가져오십시오. 72시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협상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향후 50년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바탄 원전의 악몽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촛불을 또 50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고 선택지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 글자를 더 적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스스로도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회의실에서 비웃음이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이미 실망을 안겨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 앞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국 앞에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커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5개의 동그라미, 그중 4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자존심보다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마닐라는 아직 더웠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보좌관 에드가르도가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한수원 말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아시죠? 2009년에 수주해서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예산 초과 없이, 납기 지연 없이.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산 초과 없이, 납기 지연 없이. 원전 역사에서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에드가르도가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총 4기. 계획 대비 97% 일정 준수. 반면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원전은 당초 납기보다 14년이 지연됐습니다. 프랑스 EDF가 영국에 짓고 있는 원전은 예산이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마닐라의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카드는 중국이었습니다. 활용 원자력의 HPR-1000 모델, 가격은 웨스팅하우스의 절반이었습니다. 납기도 8년으로 짧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대표단은 3명이었는데 전원 금태 안경에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명함에는 금박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내심 불편했지만 무너진 상황에서 감정을 내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을 눌러야 했습니다. 숫자가 매력적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30년 공직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는 중국 본토 서버에서만 운영됩니다. 운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국 측에 전송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중국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개입할 권한을 가집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원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에너지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원전 하나를 얻는 대신 나라의 심장부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운영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게 필리핀 입장에서도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속국이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이유로 불가능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의 기억은 필리핀 국민들에게도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측과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마닐라 시내에서 즉각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탄의 악몽을 잊었느냐. 수백 명이 에너지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카드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일본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 앞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은 검토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로사톰은 이미 서방의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로사톰 기술로 원전을 짓는 순간 필리핀은 미국과 유럽 전체와의 외교 갈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수비크만, 클라크 기지, 수십 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라도 받는 날에는 원전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에너지를 얻으려다 외교를 잃는 건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관계를 건드리는 선택은 원전 하나를 얻고 외교 전체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72시간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름들 앞에 하나씩 X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미국 X, 프랑스 X, 중국 X, 일본 X, 러시아 X. 남은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이 진짜 대안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전부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은 이름, 패배한 자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관입니다. 8천만 명의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자존심을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답이 없어집니다.
에드가르도에게 한 수원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근 파일 3개를 들고 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완공 보고서, 한국 국내 원전 운영 실적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수원이 필리핀 에너지부에 이미 제출해 두었던 제안서 한 부. 저는 그 제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제출됐냐고 물었습니다. 에드가르도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차관님. 당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우리가 스스로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에드가르도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커피 3잔째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달랐습니다. 총 사업비 90억 달러, 웨스팅하우스의 절반이었습니다. 납기 10년,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및 필리핀 현지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포함.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2번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 웨스팅하우스도, EDF도, 중국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즉각 의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이제야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는 언제나 뒤가 있습니다. 그것이 30년 공직 생활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에드가르도에게 한수원 측에 즉각 연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십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드가르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수원 측에서 내일 아침 6시에 화상회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이 지금 새벽 2시인데 담당 임원이 직접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화면에 한수원 임원의 얼굴이 떴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역력했습니다. 반팔 셔츠 차림이었고 뒤로 보이는 사무실은 단출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회의실이 아니라 그냥 작업실 같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진짜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는 필리핀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30년 공직에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은 조건을 붙이거나 시간을 끌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더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오십시오. 한국 원전 현장을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보다 현장이 빠릅니다. 보시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에드가르도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싼싸 6시간이었습니다. 서울까지 비행 시간은 4시간. 불가능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확인하겠다고. 더 이상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각 오전 11시였습니다. 마닐라를 출발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90억 달러, 10년, 기술 이전, 공항 출구에 한수원 직원 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화려한 명함보다 그 굳은 살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싱가포르 빌딩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경주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차로 이동하는 2시간 내내 담당 임원 김재원 부사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브로슈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정이 늦어진 이유, 현장에서 버텼던 방식까지 실패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껏 만난 원전 업체들은 하나같이 성공 사례만 늘어놓았습니다. 단점을 먼저 꺼내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자신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성 원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드넓은 부지에 정밀하게 정렬된 설비들, 소음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수선함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여러 나라의 에너지 시설을 방문했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질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에드가르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건 다르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80% 후반대입니다. 세계 평균이 70% 수준이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은 세계 최단 수준입니다. UAE 바라카 1호기는 2020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당초 일정 대비 지연이 없었습니다. 세계 원전 역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예산과 일정을 모두 지킨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이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이 홍보용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숫자가 현장과 일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현장이 먼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구내 식당이었습니다. 임원도 엔지니어도 같은 줄에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쟁반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필리핀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는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남의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미국한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필리핀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남의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미국에게 배운 나라가 이제 필리핀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 기술의 사슬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대국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30년간 고객 취급을 받아온 필리핀이 처음으로 파트너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밥이 다 식도록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후에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엔지니어 30명을 한국에서 3년간 교육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니 운전 기술뿐 아니라 설계, 유지보수, 비상대응까지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원 측 설명에 따르면 UAE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고 현재 바라카 원전 운영 인력의 60%가 현지인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원전을 스스로 운영하는 날, 정전 없는 마닐라, 촛불 없이 숙제하는 아이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의심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걸렸습니다. 납기였습니다. 10년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재원 부사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핀란드에서 14년을 지연했습니다. EDF는 영국에서 예산이 3배가 됐습니다. 한국은 왜 다릅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유럽 잽쉽체들은 신규 원전을 안 짓다 보니 인력도 공급망도 다 켰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유럽은 원전을 포기했고 미국은 속도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은 대가를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살아있는 라인, 끊기지 않은 공급망,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인력. 그것이 납기를 지키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유럽은 원전을 포기한 사이 기술이 사라졌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기술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원전 수출국이 되기까지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원전 돔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돔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저는 에드가르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보고한다. 한국으로 결정하겠다. 에드가르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이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100%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 30년 공직 생활에서 그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경주의 한 식당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이름 모를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낯선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도, 이 나라의 사람들도, 이 나라의 기술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나라의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세계. 김재원 부사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때 김재원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혹시 가족 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잠시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1950년에 제 10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석한 한수원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확인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도 한참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사무실 어딘가에 늘 보관해 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손에 자주 들려온 사진이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녔던 것인지 표면에 미세한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두 명의 군인이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황량한 언덕이었습니다. 포연이 거친 것인지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하늘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왼쪽이 필리핀 군인입니다. 오른쪽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왼쪽의 필리핀 군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야위었으며 군복이 헐렁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였습니다. 어릴 때 거실 액자에서 봤던 얼굴, 졸업식 날 옆에서 웃어주던 얼굴, 제가 고등학생 때 밤에 한국 전쟁 이야기를 꺼내다 말을 흐리던 그 얼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화면처럼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11월 강원도 산악지대였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 전체가 후퇴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진호 일병은
후퇴 중에 부대와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능선 아래 그는 다리에 파편을 맞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군인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후퇴 중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터에서 멈추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규정상 타국 군인을 후퇴 중에 구하는 것은 임무 외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군인이었지만 멈췄습니다. 김진호 일병을 들쳐업고 눈 덮인 산길을 3km나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진호 일병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평생 하셨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술 한잔 드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 필리핀 군인들이 없었으면 나는 그 언덕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고. 이름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멈춰서 날 업어줬다고.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저한테 이 사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분들의 나라에 무언가를 갚을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019년입니다. 제가 한수원에서 필리핀 사업을 맡게 된 건 2023년이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이 사진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필리핀 군인의 이름이 혹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바렌 잉크로 적힌 글씨, 필리핀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돼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코퍼랄 에네스토 산툴스, 십스 BCT, 1950접.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에르네스토 산토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2번, 3번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자로 살아온 3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도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저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작은 식당에서 소주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에드가르도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김재원 부사장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얼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22살의 아버지,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낯선 나라의 낯선 언덕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뒤에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웠겠지만 그것을 이긴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보여주시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군인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군인의 손자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발견받던 날부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1950년 그 언덕에서 멈춰 서던 그 순간이, 그 작은 결정이 75년이 지나서 이렇게 두 나라를 잇는 실이 될 줄을,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가 되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씨앗이 되어 수십 년 뒤에 꽃이 피는 것. 밖에서는 경주의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재원 부사장이 복사해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22살. 저는 그 나이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근엄하고 과묵하고 가끔 한국전쟁 이야기를 꺼내다 말을 흐리던 사람.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두려웠겠지만 멈추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눈빛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그 눈빛이 나를 끝까지 싸우게 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버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이 완전히 분명해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경주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첨성대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버지 사진 복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0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마닐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아침 7시였습니다. 공항까지 2시간, 대통령 보고는 오후 2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가 싶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EDF, 그 이름들이 제 공직 생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한참을 그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미 알면서도 망설였던 지난 몇 달이 아깝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에드가르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보고 준비해. 한국으로 간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잘 자라고. 오늘 같은 밤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열대의 마닐라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창문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별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2살 웃고 있는 얼굴. 아버지, 들리세요?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호텔 방 안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주신 그 나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원전 기술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멈추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짐을 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결정.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숫자가 달라진 것도 조건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오만이 거치고 나면 답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답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재원 부사장이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젯밤 이야기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손. 저는 그 악수의 감촉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계약서보다 이 손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에드가르도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수원 최종 제안서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변함없었습니다. 총 사업비 90억 달러, 납기 10년, 기술 이전 포함 3줄이었지만 그 3줄이 전부였습니다. 72시간 전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그 이름이 이제 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연락해. 보고 준비됐다고. 대통령 집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도 동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180억 달러 대 한수원 90억 달러, 납기 12년 대 10년, 기술 이전 없음 대 있음. 대통령이 경청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산토스 차관, 확신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납기를, 기술 이전을, UAE 실적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공직에서 처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명식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마닐라 외곽 작은 묘지. 저는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사진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멈춰서지 않으셨다면 전 오늘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기술을 줍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잎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명식은 2026년 3월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홀 안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외신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데 걸린 시간은 3초였습니다. 그 3초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12조 원, 필리핀 역사상 최대 단일 에너지 프로젝트.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이 보는 자리에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명식 다음 날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원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방글라데시, 그 다음 날에는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2개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먼저 연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 결과를 세상이 지켜봤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나라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러시아제 무기를 수십 년 써오던 나라가 한국 자주포를 선택한 데 이어 닌투원 원전 사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 K2 전차를 낙점했습니다. 동남아와 동유럽에서 동시에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랫동안 선택지가 없다고 여겼던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고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흐름의 한 부분에 필리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약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한수원과 협의해서 필리핀 엔지니어 1기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지방 출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마닐라 외곽 빈민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정전되는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원전 기술을 배웁니다. 3년 뒤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의 원전을 직접 운영합니다. 저는 그 명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필리핀의 미래였습니다. 이것이 기술 이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기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키우는 것. 한수원 김재원 부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기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명의 필리핀 청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경주 식당의 흑백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1950년 낯선 나라, 낯선 언덕에서 웃던 22살의 아버지, 2026년 낯선 나라 공항에서 웃는 필리핀 청년들, 75년의 간격, 그런데 눈빛이 같았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딸은 올해 26입니다. 마닐라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온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전이 반복되는 나라에서 자랐고 그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1기 엔지니어 선발 공고가 나자 딸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차관 딸이 지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길인데
아빠, 딸이 왜 못 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합격했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딸을 공항에 배웅하던 날 아침, 저는 가방 속에 무언가를 넣어줬습니다. 경주에서 받아온 사진 복사본이었습니다. 1950년의 흑백 사진. 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 내 나이 때 한국에 가셨던 할아버지. 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눈빛이 나랑 비슷하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그럼 똑같아. 딸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에 규정을 어기고 멈췄습니다. 그 선택이 김진호 일병을 살렸습니다. 김진호 일병은 손자 김재원에게 사진을 남겼습니다. 김재원은 필리핀 사업을 맡았고 경주의 식당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제 딸이 한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의 멈춤이 75년을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것, 그 하나가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까지 망설였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릴까봐. 꿈인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그런데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하루 6시간 정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섰던 그 선택이 지금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선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용기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우리에게 고객이 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가 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처음에는 감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그 차이였습니다. 내 나라 엔지니어가 직접 운영하는 원전, 그것이 진짜 에너지 주권입니다. 아버지가 1950년 그 언덕에서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저는 그 꿈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딸의 딸도 언젠가는 이어갈 것입니다. 선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2026년 3월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 서명식.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차관의 이름은 라파엘 산토스였습니다. 계약 금액 12조 원, 납기 10년. 기술 이전 포함, 숫자로는 3줄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줄 뒤에는 7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50년 강원도 언덕에서 멈선 22살 필리핀 군인의 선택. 그 선택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의 손자가 한수원 부사장이 됐으며 그 부사장이 필리핀 차관과 경주의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 계약 이후 일주일 만에 12개 나라가 한수원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제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루마니아는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낙점했습니다. 숫자만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나라, 기술을 나눠주는 나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나라. 그 평판이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 수십 년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강대국이 화려한 로비에서 계약서를 쓰는 동안 한국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라파엘 산토스의 딸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3년 뒤에 마닐라로 돌아와 자기 나라 원전을 운영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1950년에 뿌린 씨앗이 손녀의 손에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3대에 걸친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 나라 75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촛불 앞에서 숙제하던 아이들이 이제 원전 엔지니어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라파엘 산토스의 이야기였습니다. 72시간의 선택, 75년의 인연. 강대국은 고객을 원했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인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엘 산토스가 경주 호텔 방에서 별을 보며 아버지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때 멈추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멈춤 하나가 75년을 흘러 두 나라를 잇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그런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